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연소 전 국정원 2차장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없는 점을 보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해야 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추명호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등 우 전 수석에 대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가담 정도를 이유로 기각됐을 뿐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받아 정치 성향을 검증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들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다시 문체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국내 정보 파트를 총괄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아래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 전 차장은 관련 부하 직원을 방으로 불러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밑에서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수사에 대비한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필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 측은 영장에 담긴 조사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함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이 공천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 전 보좌관의 다른 뇌물 의혹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보좌관의 업무수첩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과 돈의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공천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5억 원이 든 상자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공 씨가 이 의원 측에 별도로 5천만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 결과가 나온 뒤 돈을 돌려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법 공천원금 의혹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후보자에게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우연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경환 의원에 이어 또다시 친박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친박계 다른 인사들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제가 소리 없이를 했는데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왜 네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작가님이 감기를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들이 다들 안 좋아요. 지금 이 작가님도 그렇고 송병호님은 감기랑은 상관없지만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우리 양세병님만 멀쩡하시네요. 와. 제가 어제 드디어 감기를 떨쳐내고 일어났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기장판 틀어놓고 학교 안 가고 잠만 자면. 근데 우연인진 몰라도 최연소자예요, 이 중에서. 아, 그러네요. 아니요, 저는 아팠었어요. 그래요? 네. 아픈 사람 같지가 않은데. 네, 저 지금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날 소유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혔네요. 그때 그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예, 지난주에는 소유방송 100회라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2001년도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얘기해볼게요. 2001년도 하면은 뭐 그때 양세병님은 어떤 상황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입학을 했네요. 3월에. 콧질질이. 이 작가님은 뭐 그때 제가 2학년이었으니까. 그래요? 뭐 특별히 네.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제가 그 받아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역시 거의, 작가. 네, 그 100점 말고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 거의 3, 멋있다. 40점이면. 그거밖에 네.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시작 노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 쓰는 노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나이에? 네. 야, 그러게 작가, 쉽지가 작가 않은데. 역시. 예. 그런가 봐요. 네, 역시 그때부터 작가의 그런 자질을 그래서 그때부터 싹을 틔웠네요. 예, 배양해 나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많이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학창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에서 팍팍 기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상병 그때가 언제였더라? 상병 달고 꽤 이제 짬이 물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무반에서 서열도 되고 9월 11일 날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날 제가 야간 근무 서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고참 한 명이 텔레비 보고 있길래 아, 뭐 그렇게 재밌게 보십니까? 근데 야, 막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럽니까? 이거 딱 봤는데 미국 쌍둥이 빌딩 있죠. 네. 거기 여객기 충돌하는 거 CNN 라이브로 봤어요. 아, 대박.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못 봤고 두 번째 이제 남측 빌딩 쪽으로 네. 돌진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9.11 테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죠. 네, 이게 그 항공기를 납치해서 동시 다발로 자살 테러 네, 하이제킹. 했던 사건.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독립전쟁 이후로. 그렇죠. 진주만 습격당한 거 말고는 미국 본토가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당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펜타곤까지 그 비행기 테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이 컸죠. 네. 그리고 거기 또 사람이 많은 데잖아요. 뉴욕 맨하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극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추모의 물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고 거의 랜드마크였잖아요. 110층 고층 건물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있었을 거고 펜타곤도 국방부였기 때문에 네. 국방부가 뚫리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혹도 많았고 상심도 큰 사건이었죠. 예,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아프간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카에다를 그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고요. 네. 윙딩스 음모론이라는 것도 같이 있네요. 윙깅스요? 알카에다가 컴퓨터로 테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라는 내용의 음모론이래요. FBI나 CIA랑. 네, 그래서 쌍둥이 빌딩에 충돌한 비행기 편명인 Q33NY를 네. 워드에 입력한 다음에 그 윙딩스 글씨체라는 걸로 바꾸면 이제 아. 테러를 암시하는 분양이 나온대요. 저 네. 그거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네네. 아, 서프라이즈가 저 정확하다니까. 네, MBC 그게 뉴스보다 이렇게 바꾸면은 빌딩 모양이랑 비행기 모양이랑 폭발되는 모양으로 문자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뭐 전문가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바꿔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로. 근데 의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비행기가 네. 충돌했을 때 충돌하고 나서의 충격으로 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게 또 전문가들 의견 보면은 그렇게 자유낙하하듯이 네네. 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폭탄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의문이 있는데 네. 그게 테러리스트가 했다기에는 군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군사적으로 뭔가 미국 내에서 자작극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또 펜타곤마저 네. 국방부 앞에 정체모를 비행기가 왔는데 그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로 네. 그걸 그대로 냅뒀다라는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특별구역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놨을 텐데 펜타곤이 그렇게 버젓이 그것도 민간 항공기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뚫린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군사 전문가들 견해가 상당하죠. 9.11 테러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네. 규정을 바꿨대요. 자기네 영공에서 네. 하이제킹이 일어났을 때 그 하이제킹된 비행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법조항인데 1970년대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방법은 하이제킹되면 이제 비행기가 가서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격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종사가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 자유롭고 왜냐하면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전투기 자체도 음속으로 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9.11 테러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갑자기 그 조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재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제센터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고 국방부의 오더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면 격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날 그 국방부 앞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국방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구조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심지어 한 명을 드는데 한 8명이 붙어서 이렇게 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안 있을 되죠. 이유가 예. 없는데 거기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9월 12일 날 바로 네. 이전에 쓰던 방법으로 돌아가자 이러고서 네, 법이 바뀌었죠. 네, 법이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9월 12일 날 갑자기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버리죠. 갑자기. 예, 갑자기.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되게 허술한 정황 포착을 근거로 해서 용의자들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커다란 참사라면 준비 과정이 오래 있었을 거고 네. 9월 12일 날 바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그걸 사전에 알아내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알고도 방관했는지 아니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항공기 테러에 대한 징후가 많이 포착이 돼서 정보가 많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의감에 불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사들에게 보고를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9.11 테러 오늘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칼 858기 폭파 사건 그 최근에 그 저희 방송에 홍강철님 나오셨죠. 북에서 귀순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현희의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또 신상철 대표 나오셔가지고 천안함 관련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 중에 또 세월호 사건 온갖 의혹이 있잖아요. 은폐, 조작, 거짓말, 진술 번복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되게 닮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9.11 사건을 통해서 사실 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던 게 그 지금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양세백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낙하하는 빌딩이라든가 네. 특정한 폭탄의 냄새가 났다 뭐 이런 예. 증언들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군사 계획에 의한 거다라고 밝혀내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만든 단체가 Architects and Engineers for 9/11 Truth라고 단체를 만드셨고 네. 거기에 수백 명이 건축하고 관련되신 이제 분들이 참여를 전문가분들, 많이 예. 하셨고 예. 네. Rethink 9/11이라는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이크 무어 감독이 이제 가져다 쓰게 된 그런 영상이기도 하고요. 마이크 무어 감독이 화씨 9.11 네. 그 영화를 만들어서 깐느에서 또 상도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2001년에 사실 프로그램 입문한 지 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때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잖아요, 송병호님도. 제가 어릴 때죠. 6학년 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천재 소년 2기 같아.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기술자들이 막 갑자기 영상에 막 나와가지고 네. 뭐 기존에는 정치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술자들이 입장 표명 막 하고 문제 제기 막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만들라고 시키는 것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네. 어떤 주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죠.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과학자들의 기본이 돼야 되는 소양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공공의 이익이랑 상관없는 데 써버리는 건 이제 문제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 참 괄목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사건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9.11 테러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희생당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실제 그 빌딩에서 24살, 그 사회초년생 아들을 잃으신 분이 나오세요. 그 다큐멘터리 제가 본 거 말미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알려고 하는 진실을 숨기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9.11 테러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 칼 8582 폭파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그 세월호 사건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9.11 관련한 진실 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공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진실은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9.11 테러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기각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각왕. 그것도 자기랑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기각.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죠? 오민석 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농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제 우병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전에도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다 기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30년 지기 절친이라면서요. 기각할 만하죠, 정말.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 그때 우리 얘기했지. 내각팀장도 아니고 외곽팀장 노모 씨. 그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이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도 기각했었고요. 큰 사건마다 기각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강부영 판사. 이분도 같이 이제 둘을 가리켜서 적폐판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장이랑 그다음에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 오민석 판사가 네. 우병우와 서울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네. 동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봐주기 아닐까? 딱 봐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랑 오민석이랑 최현수 셋 다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친한 친구 사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좀 봐주는 거가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조폭이냐고요. 자기 뭐 의리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김보성이야? 의리.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운동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병우 라인이 네.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전면에 나와서 아주 선빵을 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적폐라는 게 얼마나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건지 다시금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티눈이야, 티눈. 뽑아도 뽑아도. 그러니까 대충 뽑으면 안 되고 뿌리째 뽑지 않으면. 뿌리째 뽑아가지고 거기를 진짜 그 지져야죠. 전기로 지져야 돼요. 그럼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촛불 전국이 있었던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적폐들이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촛불로 지져야 되지 않겠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을 넘어서 횃불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최윤수 전 차장이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예. 잡혀 들어갔다면은 바로 다음 타자가 이제 우병우였던 거고 검찰에서는 최윤수가 영장 기각된 거가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네. 찾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병우랑 친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승진을 막 한 달, 두 달 여러 번 승진을 해가지고 네. 검사장으로 한 방에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엄청난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 우병우 그런 거를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네. 그랬다면은 국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 뽑아라. 내 친구니까 이 사람 해달라. 네. 인사 잘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넣거나 명령을 넣었다면은 네. 그랬다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병우의 커넥션 자체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드러나겠죠. 네. 그거를 말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덤탱이 쓰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배신해요. 저는 뭐 이 사람들 둘을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그 역겨운 우정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위기 앞에서 바로 배신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결하기가 힘든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민석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대놓고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간 끌기라고 봐요, 저는. 네.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보이고 네. 그 시민분들이 지금 실제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막 벌이실 정도로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 아닌가. 네. 거기에 완전 기름을 뿌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구속을 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기각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네.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을 하면 개혁이 되는 거고 기각을 하면 뭐 적폐다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각을 했다면 그냥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오민석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구속영장 기각의 취지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죠. 항상. 사실 영장 기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 사유가 이 사람은 증거를 없애거나 파기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제일 많이 쓴 거 그러니까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거. 뭔 소리야. 쓰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당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야 그러다가 최윤수 잠적해버리면 되게 웃기겠다. 대박. 진짜. 네,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산업체 파견을 갔던 그 이민호 군이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마음에 그 상처가 됐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폐지가 되고, 네. 그 원래 나가던 그 현장 실습 대신에 교내에서 현장 실습을 뭐 수업을 듣는 걸로 대체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공업고등학교, 뭐 실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걸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보도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환영할 만한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LG에서 그 상담원 일을 하게 됐었던 그 고3 여고생도 예. 스스로 목숨을 그렇죠. 끊게 되는 그런 비극도 있었잖아요. 제가 교생을 나갔을 때 네. 학기 초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고사가 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여기서 성적을 잘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신 퍼센티지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차라리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내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 가서 차라리 바로 취업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그때 퍼뜩 들었던 약간 사건들이 약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네, 맞아요. 네. 사건 뭐 그 토다이에서 예, 일하다가 이제 예. 자살을 하신 그런 학생들 사건 들으면서 약간 그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취업률 이렇게 좋아요. 학생들 장래 이렇게 밝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안에서는 결국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취업률이 문제인 게 사람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취업률의 그 수치로만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업체에서는 인력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사람이 나가도 새 사람을 원래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학교 측에 현장 실습생을 더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중 계약이 된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주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추가 근무는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또 막상 업체로 가면은 근로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데 거기에는 추가 근무가 가능한 걸로 쓰여져서 이게 이중 계약이 되면서 거기서 시키는 일을 뭐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게 보통 이제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도 이쪽 네. 길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초과 근무를 하면 그만큼 수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근무를 암암리에 또 강요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현장 실습의 취지가 학생들이 전공이나 적성을 미리 살려서 그 직종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실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워낙에 취업률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전공을 불문하고 마구 떠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1월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네네. 네, 자살했던 그 홍모양 같은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애완동물과를 진학했던 학생인데 콜센터 직원으로 그냥 보내진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그 이민호 군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그 공장에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 네. 원래는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기본적으로 추가된 일에 식당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학교 측이랑은 얘기가 안 된 건데 제가 아까 이중계약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식당 일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6시까지 사람들 맞이하는 실습한 다음에 식당으로 넘어가서 설거지하고 이런 일까지 실제로 했다고 해요. 이민호 군 실제 친구가.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또. 이 학생들은 이제 되게 순수하게 취업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순수한 노동과 노력을 되게 악독하게 이용해 먹는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중에서도 그 실습을 하다가 솔직히 이 친구들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힘들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네. 당연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이렇게 중간에 실습하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한테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가지고 얘는 낙오자다, 루저다라는 식으로 아예 돌아온 친구들한테는 빨간 조끼만 입혀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예, 맞아요. 그때 그 홍모양 사건 때 네. 그거 우리가 한번 짚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학교를 수익 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은 항상 노동을 착취당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그 이권을 취하려는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학교인데 역으로 거기로 내몰고 있는 학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긴 하지만 그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아동 노동 착취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이룩하는데 희생당했었던 그런 그 어린 여공들, 청소년 노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단지 형태만 바뀌는 거다. 형태가 오히려 좀 더 은밀하게 안 보이게 진화하는 거죠. 요즘 문제되는 것들은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대학교에서도 현장 실습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야근 강요 받는다던가 뭐 그런 본인 실정에 맞지 않게 수업 시간 맞춰서 이렇게 좀 조율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주고 무조건 회사 입장에 맞게만 출근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재조명을 받고 해결이 조금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병원 쪽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나갔는데 나가면은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실습 나가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병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 왼종일 그 우리 피 뽑을 때 보면 이제 튜브에다가 피 넣죠. 네. 기억나죠? 그게 보통 일회용인데 네. 그걸 재활용해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재활용해서 쓰시는 병원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하루 종일 그 재활용 그 있죠. 피 떡이 돼 있는 그 튜브를 물에 닦고 있는 거예요. 물에 불려가지고 실습생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 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거 하루 종일 닦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애껴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일 배우러 간 애들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서 그 현장 실습을 나가면 현장 실습 끝나고 레포트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레포트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하면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습생한테 과도한 레포트를 제출하라 그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예, 그래서 뭐 진짜 병원 경력이 몇십 년 된 사람도 잘 모르는 문제, 난이한 문제를 내일까지 풀어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항의를 못하고 또 그 학교 측도 어쩔 수 없는 게 실습학교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실습학교 떨어지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맞아요. 그 실습을 사실 받아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넘죠. 예, 네. 그래서 교수님도 막 영업 다니고 그래요. 제가 저도 봤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4학년 수업이어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는 10명이 그 도서관에서 다 실습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3명, 4명 이렇게 가는데 근데 심지어 제가 거기서 조장이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태까지 실습을 했던 거를 발표를 하라 그러는데 저도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 사서가 사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네. 보통 대출 반납하고 뭐 앉아서 책 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연하지. 그 대출 반납은 다 저희 같은 실습생들이나 알바생들, 봉사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서분들은 이렇게 마크 입력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네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4학년 동안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갔는데 책만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갑자기 장소 5배열을 검열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000 1번부터 900번 역사 있는 책까지 그냥 책 서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잘못 꽂혀져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4시간 동안 하고 오거든요. 그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려고 실습을 나왔나? 그리고 당장 내일은 뭐라고 발표하지? 뭐라고 거짓말을 쳐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세요. 하루 종일 이거 했다고 책 순서 잘 꽂혀 있는. 근데 막상 그러면 또 도서관과의 관계도 막 걱정되고 그리고 도서관 바닥이 좁으니까 맞아요. 사서가 된 다음에 만났을 때 막 그런 그렇죠. 불편해지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양세병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뭐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대학교 실습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습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특성하고 마스터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 취지도 다 좋은데 문제는 그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당장 처해야 되는 그런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민호군 같은 그리고 지난 1월에 있었던 홍모양 같은 그런 피해자분들이 나오는 거 또 청년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걸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네.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이 운에 맡겨서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좀 신속했다고 봐요. 이번 대응은. 네, 그 맞아요. 전 정부랑은 확실히 다르게 신속하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일단은 스탑 시켜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제도로 검토하고 또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 폐지가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이슈 2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3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3번째는 대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해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대학이죠. 이화여대에서 또다시 한번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죠? 이게 사실은 1학기 때부터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네.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친일파 동상이 네. 왜 학교에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1022명의 이화인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네. 서명을 할 때 1,000원씩 모금을 해서 그 팻말을 제작해서 김한란 동상 앞에 네. 설치하자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생들의 핸디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아, 네. 맞아요. 뭐만 하면은 그래도 어차피 친일파가 세운학교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고려대에도 있고 뭐 서울대에도 있고 연세대에도 있고 네. 아무튼 좀 잘 나가는 대학들에는 다 이렇게 친일파가 이렇게 하나씩 끼어 있는데 그렇죠. 네. 늘 이제 여대다 보니까 또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깎아내리기가 좀 네. 유독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학생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유석창 박사님이 이제 설립자신데 네. 그분은 아버지가 이제 독립투사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의사로 이제 정규 과정을 밟고 네. 나오자마자 병원을 짓고 학교를 나이가 드셔서 만들게 된 거라 아.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는 자부심이네요. 갑자기 그렇게 자부심 얘기로 넘어가나요?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뭐 설립자도 저희도 설립자는 친일파가 아니고요. 네. 네. 아무튼 11월 13일에 결국 팻말 제막식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동상 옆에 이렇게 팻말을 설치해서 이제 왜냐면은 김한란 동상한테는 그냥 김한란 박사다. 이런 식의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생각할 때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대단한 사람. 네, 대단한 사람. 위인. 추앙받아야 될 사람. 보통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동상을 보면 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할 텐데 그 학교에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당연히 그리고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김한란 박사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동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팻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27일 날에 네. 기어이 학교가 이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제대로 된 통보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학우들이 만든 팻말은 그냥 그 ECC 있거든요. 거기 창고에다가 덮개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네. 또 학교 본부의 입장도 좀 우스운 게 학생처 면담이나 뭐 학생처 기획처 뭐 총무처 총장님과의 면담을 할 때 늘 나왔던 얘기가 이 김한란을 되게 보호하려는 태도 되게 실드를 계속 쳐주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지식인의 고뇌가 충분히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뭐 다른 학교도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리고 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뭐 김한란 선생님 자서전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웃긴 얘기 하나 들었는데 네. 그 철거 반대 시위하고 하니까 오래전 동상이 세워지고 긴 세월 캔버스와 함께한 사실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무슨 개소리죠 이거? 그래요. 그러게 그럼 적폐도 역사니까 같이 끌고 가지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뭐 동구권에서 갑자기 이제 그 자유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스탈린 동상 때려 부수는 것부터 네.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4.19 혁명 때도 이승만 동상 때려 부수는 것부터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적폐나 독재의 상징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그 상징물을 없앰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정당성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화여대 스스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네. 그 학생들이 팻말을 세운 것도 학생들이 그 망치로 때려 부시지 않았잖아요. 그 동상들처럼.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는 이 역사 그대로 두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갑자기 독립투사가 지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두고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공공물을 세움으로써 뭔가 사람들한테 솔직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김한란을 비난해라라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대자보에도 실제로 팻말을 지운다고 친일 행적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네. 그 학교 측에서는 공공물의 교내 설치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공문서를 읽듯이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는 굉장히 소통의 부재가 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죠. 아무튼 그 동상이라는 게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게 그런 동상을 유지하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이 동상은 언제 철거돼도 일찍이 아닌 네, 그런 동상이고 늦은 감이 있고요. 네, 언제 해도 늦은 감이 있죠. 네, 최근에 박정희 동상을 상암동에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손바닥만한 그거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걔들이 그거 들고 그 쇼한 거고, 걔 또라이 새끼들이고.
그거 말고 이제 박정희 동상 큰 거. 마포 쪽이었나요? 예, 네.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키도 좀 키운 것 같고 얼굴 하관도 좀 이렇게 살을. 근데 그 동상 잘 보면 난 이인재 닮았던데 박정희가 아니라. 그래요? 맞아. 이인재 진짜. 음모인가 그거? 그러니까 이인재가 아직 이름 바꿔치기 하려고 박정희는 이인재다. 피닉스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잘 보면 이인재 닮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 동상, 네. 그 동상 제막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시민사회단체가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한란 동상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을 해서 그 김한란 동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학교가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학교가 정말 그렇게 세우는 거면은 네. 했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아예 그냥 그것만 딱 모아가지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상에 써져 있는 글씨가 초대 총장 김환란 박사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만 써놓은 이유가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만 딱 써놓고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써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진짜로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이랑 말들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 놓았으면 좋겠고요. 팻말이라고 이제 해서 그거를 학교가 가져갈 정도로 흉물스러운 건가? 뭐 이래서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뻐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네. 그게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가면은 서 있는 뭐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런 판. 네, 네. 그런 판처럼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내용물도 딱 정자로 딱 깔끔하게 써놓고 내용 딱 간결하게 써놓고 아래 표가 2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연도별로 이 사람이 친일 행적을 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친일 발언에 대한 것들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를 딱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이제 보여졌었는데 그냥 가져다가 그런 지하에다 막 처박아 놓고 막 그런 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가린다는 건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역사적인 안 좋은 일이었었잖아요. 결국에는 교육자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교육 사업을 하게 돼야 되는데 매국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일 매국한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숨긴다는 건 본인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화여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학교 내에 있는 적폐들을 몰아낸 그런 이화여대인데 그런 면모를 보여줄 거라면 이런 걸 숨기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한란 탄생 100주년 책자가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네. 그 느낌이 그럴 것 같아. 그 뭐 실패는 있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꾼이다. 신화는 없다 뭐 이런 거 이명박이 쓴 거. 네, 뭐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고요. 냄비 받침이나 이런 걸로 쓰면 좋아요. 예. 두꺼우니까. 예, 상 안 상하고. 그럼요. 번외적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본 풍경 중에 요즘 가장 눈에 띄면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김한란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뭔지 모르고. 일본 관광객인가? 지나가다 뭔지 알고 저러는 건가 이러고. 근데 이화여대가 그 관광 그거거든요. 관광 뭐라 그러죠? 코스 중에 하나여가지고 외국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예쁜 학교라고 해갖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건물이 와요. 그 좀 약간 그 고딕 양식의 건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강당이랑 이제 ECC 같은 데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늘 대강당 계단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제 ECC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죠. ECC에서 그거 사가시고 이화 그거. 맞아. 그 보통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죠.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김한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절대 사진 안 찍을 텐데. 그럼요. 네. 그럼요. 절대 못 찍죠. 왜 이런 걸 여기다 세워놨냐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항의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친일파를 학교에 이렇게 동상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러고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따지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 말고 영어로도 같이 써놓으면 좋겠다. 그 중국어로 써놓으면 그럼요. 좋겠네요. 관광 코스인데. 네. 그래 중국어 점자 뭐 다 동원해서 써놓는 걸로. 그거 진짜 모금 운동이라도 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알밖에 해버리는 거야. 콘크리트 구조물로 확 부어버려. 시멘트 확 몰고 가지고 딱 부어버리고 거기다 딱 붙여놓고. 도망가. 네. 안 도망가도 되지 뭐 이렇게 딱 결기애찬 모습으로 팔짱 끼고 서로 팔짱 끼고 딱 지켜내는 거지. 와 대박. 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요. 가린다고 해서 사라질 역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리고 그게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굿바이 환란 운동을 진행하는 이화여대생들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의 이슈 3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입니다. 금주의 시사는 이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상태지만 이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 참 흥미로워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꼭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시사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줄 알고. 일단은 누구 얘기죠? 제목은요. 임자 이거 진짜 금인가? 네, 그렇게 하면 안 살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임자 이거 진짜 금이야? 여시 금이다. 주머니에 쓱. 이거 청와대 안에다 내 지무실에다 갖다 놔.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무령왕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백제 대표적인 그 고분이죠. 네, 이게 1971년 7월 5일에 네. 송산리 고분군을 보수공사하다가 네. 인부가 그 삽 끝에 닿는 걸로 인해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발굴된 웅진백제 시대의 고분인데요. 네. 사실 고대 무덤은요, 특징이 있는 게 그 피장자의 신분이나 이름이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없어가지고 무령왕릉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장자의 신분이 확인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고대 왕릉 중에서 신분이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어서 네. 그 역사적 의의가 큰 유물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요 문화재들이 진짜 엄청 많이 발굴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나 아니면은 그 시대에 있던 동아시아 문화연구에서의 표식 누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발굴 후 30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이런 출토 유물에 대한 성분 분석이나 제작 기법 연구나 이런 자세한 고찰이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런 거 대단한 거 나왔다. 이 정도로만 끝났다. 네. 예. 그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무령왕릉 발굴이 이제 고고학 발굴사에서 진짜 제일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만한 발굴이었기 때문인데 아, 그래요? 이게 취재진들이 발굴을 위해서 무령왕릉 입구를 허물자마자 이 발굴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 밀치듯이 달려가 들어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댔어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발굴 책임자를 폭행하거나 유물을 파손하는 행위까지 보였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런 왕릉 같은 거 이렇게 갑자기 허물면은 외부에 있는 산소가 확 들어가면서 네. 유물이 많이 훼손되지 않아요? 원 상태 그대로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일반 은민들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은민들을 취재진들을 통제해야 하는 경찰들까지 다 와 이게 뭔 일이냐 이러고 이제 가서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재의 손괴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발굴을 총괄 지휘했던 김원용 박사가 네. 무령왕릉 유물을 거의 이제 도굴 수준으로 거의 하루 만에 다 쓸어가다시피 해서 담아갔죠. 그게 지금 같으면은 제가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조사 과정이 필요하대요. 네. 근데 이게 17시간 만에 발굴을 했대요. 네, 진짜 하루도 안 걸려서 그냥 쓸어가 버린 거예요. 후다닥이네. 1500년 동안. 네, 1500년 동안 있었던 거를 27시간. 17시간 만에 그냥 후다닥. 네. 야, 진짜 하는 짓이 그 박정희가 했던 짓이랑 다 똑같네요. 빨리빨리. 막 그런 거 네. 있었잖아요. 사실 이 송산리 고분군 자체는 일본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 거의 털리다시피 해가지고 네. 유물 일부가 많이 이제 일본으로 가 있는 상태래요. 거의 도굴이 된 거죠. 근데 이 무령왕릉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이 계속 안 돼 있던 거예요. 천만다행스러운 네, 일이네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비로소 발견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발굴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죄다 약탈해 갔는데 그게 이제 잘 숨겨져 있다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한테 발견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 다카키한테 발견이 예. 돼가지고. 다카키가 발견을 했으니까 그걸 가만 냅뒀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치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겠죠. 네. 사실은 그 이제 무령왕릉에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석상이 있고요. 네. 그 신수죠. 네. 그 무덤을 지키는 신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석판이 있어요. 네. 2개의 돌판이 있는데 그 위에 주화꾸러미가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돌판에는 신께 이 돈으로 네. 제 무덤을 사용할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써져 있는 돌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딱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와, 고대 왕릉인데 이름이 나왔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열기에 휘말리게 된 거죠. 모든 연구진과 은민들과 모든 그런 국민들이 다 같이 이거 진짜 이례적인 일이네? 이러면서 갑자기 휘말리게 된 거예요. 사실 유물 발굴 이러면
뭐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되게 기념비적이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통에 오히려 이상하게 돼버린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사연이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도 발굴단이랑 책임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처음 무령 왕릉의 존재가 그냥 백제 왕릉이다 이렇게 확인되었던 첫 발견 때에는 김영배 당시 국립공주박물관 관장이 이제 왕릉의 발견에 흥분해서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 빨리 얼른 파가지고 유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공사 현장 감독관이었던 윤흥로 당시 문화재 관리국의 7급 건축기사가 계셨어요. 네. 그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막아섰고요. 이거 문화재 관리국에다 직접 보고한 다음에 추가 발굴은 그 발굴단이 제대로 짜여진 다음에 네, 구성되고 네,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보고를 직접 전해받고 이제 다시 또 전해받은 문화공보부 장관 당시가 윤주영 장관이 있었는데 네. 그 분이 문화재 관리국 산하에 있는 그 문화재 연구실의 직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발굴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유물 발굴이라는 게 되게 낯선 분야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물의 발굴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문화재 연구실장인 김정기 씨라는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7월 7일에 일본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가지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인 김원룡을 대신 내려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발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원룡 관장은 유물의 발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거죠. 그냥 무조건 파지 끼고 보자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찝고 싶은 게 진짜 더 기가 막히는 게 있는 게 그 유물 발굴을 다 끝냈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 그러니까 거의 막 속성으로 막 끝냈잖아요. 예,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한 거죠. 네, 여기서 김영배와 김원룡이 박정희에 대한 충성 경쟁을 시작합니다. 진짜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공명심으로 인해서 네. 자발적으로 청와대 유물을 다 싸가지고 보여주러 간 거예요. 미친놈들이 그거를 왜 청와대로 가져가? 개인 사유의 물건도 아닌데. 굉장히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유물에는 무지한 박정희는 네. 네, 여기서 이제 왕비의 금팔찌를 보게 됩니다. 예. 네, 여기서 이게 진짜 금인가 하면서 금팔찌를 휘었다 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00년 동안 그 순장돼 있었던 유물을 가져간데 거기서 지가 궁금하다고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이면 아마 박종규였을 거예요? 박종규한테 종규 이거 금인지 확인해봐. 그러니까 이빨로 막 깨물고 시킨다든지 아니면 박정희가 금이 맞나 이러면서 막 휘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유물 자체에 손상이 갔을 텐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총국이 있었네요, 진짜. 근데 그 유물 자체를 되게 쥐락펴락하는 게 되게 전 근대적인 약간 제왕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 그 다들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나중에 책에서 본 건데 구절에 보면은 그 따옴표 하고 어떤 표현이길래 소년처럼 신기해하는 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실렸대요. 그러니까 더러워. 굉장히 아부적인 이렇게 제왕에게 아부를 떠는 그런 신하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 해봐요. 박정희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왕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잖아요. 일본의 그러니까 원류가 이제 조문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백제에서 넘어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넘어왔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대국에서 소국으로 문화가 전파되면서 변형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아마 백제를 마음의 고향처럼 그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백제를 우리 선진국 내 마음의 고향 난 저 나라에 살고 싶어 이랬던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거는 사실은 낭설로 알려져 있었대요. 사실은 예전까지. 근데 김원룡의 수기 때문에 결국 진실로 밝혀져 버린 거죠. 김원룡이 쓴 수기에 네, 거기에 딸랑딸랑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걸 읽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고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셨던 전 근대적인 국가에서 군주들이 했던 짓 그리고 특히 박정희가 나폴레옹 존경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네. 나폴레옹도 그 짓 많이 했잖아요. 막 이집트 문화라든지 그런 거 막 역사적인 그 유적지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썼고 히틀러도 그랬었고요. 그게 자기 것 마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짱이 나니까 내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예전에 김영절지도도 박정희가 자기 개인 소장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한 문화재거든요. 병풍이요. 열폭짜리. 네네네. 그게 영화 취하선의 주인공으로도 나왔던 그 조선 후기의 장승업 우원 장승업. 그 화가가 그린 굉장한 문화재인데 그거를 한낱
한낫이라는 표현을 잠깐 쓸게요. 주한 미국 대사한테 세뮤얼 버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냥 선물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미친 새끼 아니야? 네, 자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1964년에 그렇게 선물로 줘버린 건데 네. 이게 병풍이 열폭이 완전하게 보존된 거는 정말 몇 없는 사례래요. 이게 그래요? 조선 후기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가 엄청 높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뭐지? 근데 이게 어디서 약탈해가고 그래서 막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줬으니까. 선물로 줘버렸으니까. 근데 심지어 진짜 여기서 화가 나는 부분이 1994년까지는 개인 소장하고 있다 그 대사가. 네. 그거를 이제 94년에 박물관으로 넘겼고 95년에 처음 전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시돼 있는데 병풍 뒤에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병풍 뒤에요? 네, 병풍 뒤 우측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 1964년 7월 9일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 세뮤얼 버거에게 선물했다. 지랄을 했다. 이거를 진짜. 문화재에다가 써가지고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게 박 전 대통령이 뭐 개인 소장품이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문화재를 일개 대사한테 선물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가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잖아요. 그거는 자기 임의대로 개인적인 친분과 시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선물을 줬다라는 건 진짜 이거는 그때 당시 뭐 대통령이긴 하지만 물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전혀 없었다. 그런 한 나라 모습을 보여주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그 역사의식이 부재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대 대참사가 아니었나. 그 저기 딸도 똑같잖아요. 역사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 한일 위안부 졸속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 합의 나가지고 지금 빼박도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 보면은 진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새벽 씨의 의견이랑 저랑 동의를 또 하는 게 네.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되게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물 유적들을 마치 약간 발굴하고 발견하고 소유한 자신들의 공인 양, 네. 전리품인 양 그렇게 막 행세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엉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더 괘씸했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 얘기가 떠올라요. 그 투탕카멘의 저주 아시죠? 알죠. 그 이집트 네, 피라미드를 도굴한 도굴하고 사람들. 이렇게 가져갔다가 막 사람들 저주. 의문해주고 저주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또 박정희도 무령왕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무령이 저주했으면 그렇게 안 끝났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아니 그 감히 아니 무령왕릉이 딸까지도 저주한 거야. 저 밖에 탄핵까지. 아. 대대손손 너네는 아주 해먹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유경재단 막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간의 사이도 안 좋잖아요. 맞아요. 다 그게 무령왕릉의 저주가 아닐까. 사실 박정희는 더 많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사실. 맞아요. 사실 네. 너무 약해요. 네, 이 후일에 천마총이랑 황남대총이 발굴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박정희한테 보여주기 바빴고요, 이런 유물들을. 야. 그 유물이나 유적지에 대해서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거기서 음주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댔죠.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박근혜 때 사실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게 국립중앙박물관 안에다가 이제 외국 대통령들이랑 아, 맞아요. 네. 다 모아놓고서 만찬 벌였었거든요. 그래요? 예. 지 것도 아닌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유물들 있는 데에서 그러면 안 되죠. 네, 일반인들 출입 막아놓고 그렇게 했었던 게 불과 몇 진짜 1, 2년 전이네요. 피를 진짜 못 속이는구나. 생긴 것도 똑같이 진짜 생겼는데. 무식한 거는 진짜 대를 이어가네요. 근데 딸이 아빠 닮으면 잘 산다는데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 체우가 안 좋으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네. 1997년 해가지고 영구 폐쇄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교훈이 뭐 당연히 뭐 백제 역사를 좀 알게 됐다. 그것도 있긴 한데 가장 큰 교훈은
한국 고고학계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5.5점.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책에서 보니까 발굴을 한 관련 정보를 일본에 다 퍼다주는 바람에 일본에요? 네, 이 분야 연구를 일본이 주도하고 국내 학계가 꽁무니를 따라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거 왜 일본에다 갖다 그게 줍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아. 유물 발굴에 대한 연구가 네. 그 한국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당시 발굴 당시에도 거기에 조예가 깊고 학문적으로 이해가 깊은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네. 일본의 지식을 빌릴 수밖에 네, 없었구나.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은 책이 있는데 네. 그 직설 무령왕릉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도 완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거기 부제가 권력은 왜 고고학 발굴에 열광했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희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읽기 좋은데 네. 이게 핵심 줄거리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에 고고학과 당시 박정희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되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책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령왕릉 등 유적 발굴과 유물들이 유신 정권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내세운 민족 주체성, 막 정통성 이런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런 네. 걸 되게 포장하는 역할로 쓰였고 특히 그 무령왕릉 발굴이 나중에 경주 관광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신라 고분 발굴로 이어지는 과정 같은 거나 또 한국 고고학이 박정희 정권에 이용당한 부분과 네. 오히려 정권을 이용한 부분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소개 저는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네. 네. 뭐 여담으로 백제금동대학로 얘기도 살짝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네네. 백제금동대학로는 다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게 향로가 그 원래 능산리 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산리에.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공방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공방이 네. 있던 터로 지금 추정 중인 공간인데 거기에 수조 속에 있는 진흙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부여박물관장이었고 조사단장이었던 신광섭 현 울산박물관장이 네. 그 조사원들 일부를 데리고 오밤중에 이제 몰래 이제 발굴을 시작합니다. 도굴했네, 도굴. 거의 도굴에 가까워서 다음날 뭐 도굴 했다, 해갔다, 막 이렇게 다 놀라가지고. 도굴 당했다. 네, 막, 그거 어디 이거 갔냐? 어떡하냐. 네. 그러게 됐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오밤중에 발굴 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았던 곳에서 그 발굴 시기로 설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불법 발굴을 도굴인데 한 도굴. 예. 이분께서 얘기하기로는 당시에 적은 예산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간과 대상 범위까지 넘겨가면서 네. 열정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발굴을 한 거다. 뭐 고독한 결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이분들이 이제 엄동설한 밤중에 이제 그 커피 종이컵이랑 이제 손으로 막 진흙을 파가지고 이제 대학로가의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오동나무 상자에다 옮겨 넣어가지고 차로 실어가요. 네. 박물관에서 이거를 따뜻한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오랫동안 이제 흙물이 묻어 있으니까 이거 추웠구나. 아니지 뜨거운 물로 불려서 닦으면 돼야 그래요? 막 이러면서 닦은 거 아니야. 진짜 뜨거운 물로 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게 진흙으로 쌓여 있었으면 거의 진공 상태로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안 들어왔겠죠. 거기에 묻었던 미생물들이나 뭐 네. 그런 물질들이나 그리고 네. 금동 자체가 보존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따뜻한 물에 씻었으니까 네. 네. 급속도로 어떻게 그냥. 상상은 이제 애청자들에게 맡기는 걸로. 진짜. 네. 야, 진짜 그 고고학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 네. 그거를 권력이 이용하면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군요. 네. 잘 들어봤고요. 네, 일단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박정희가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진짜 파면팔수록 안 말아먹은 게 없는데 그 딸도 말아먹다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진짜 천만다행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짜. 근데 박근혜도 만약에 지금까지 1년 정도 더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하네요, 저는. 사대문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대문을 뭐 해외 뭐 관광객들에게 멋있게 보여주려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딴 짓도 올림픽 성화봉송 거기서 한다든가 막. 그러니까요. 아니면 저 선물로 뭐 이거 가지실래요? 가지실래요? 그러니까. 현판 이런 거.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들어봤고요. 예, 새날 소요 방송 오늘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다시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후보자에게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우연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경환 의원에 이어 또다시 친박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친박계 다른 인사들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제가 소리 없이를 했는데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왜 네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작가님이 감기를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지금 몸 상태들이 다들 안 좋아요. 지금 이 작가님도 그렇고 송병훈님은 감기랑은 상관없지만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우리 양세병님만 멀쩡하시네요. 와. 제가 어제 드디어 감기를 떨쳐내고 일어났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기장판 틀어놓고 학교 안 가고 잠만 자면. 근데 우연인진 몰라도 최연소자예요. 이 중에서. 아, 그러네요. 네. 아니요, 저는 아팠었어요. 그래요? 네. 아픈 사람 같지가 않은데. 네, 저 지금 나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날소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혔네요. 그때 그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네. 지난주에는 소유방송 100회라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2001년도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얘기해볼게요. 2001년도 하면은 뭐 그때 양세병님은 어떤 상황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입학을 했네요. 3월에. 콧질질이. 이 작가님은 뭐 그때 제가 2학년이었으니까. 그래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받아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역시 거의, 작가. 네, 그 100점 말고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 거의 3, 40점이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시작 노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 쓰는 노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나이에? 네. 야, 그러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런가 봐요. 네, 역시 그때부터 작가의 그런 자질을 그때부터 싹을 틔웠네요. 예, 배양해 나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많이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학창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에서 박박 기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상병 그때가 언제였더라? 상병 달고 꽤 이제 짬이 무르익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무반에서 서열도 되고 9월 11일 날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날 제가 야간 근무 서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고참 한 명이 텔레비 보고 있길래 뭐 이렇게 재밌게 보십니까? 근데 막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럽니까? 이거 딱 봤는데 미국 쌍둥이 빌딩 있죠. 네. 거기 여객기 충돌하는 거 CNN 라이브로 봤어. 상황이 아니거든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전투기 자체도 음속으로 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9.11 테러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갑자기 그 조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재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제센터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고 국방부의 오더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면 격추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날 그 국방부 앞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국방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구조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심지어 한 명을 드는데 한 8명이 붙어서 이렇게 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안 있을 되죠. 이유가 예. 없는데 거기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9월 12일 날 바로 네. 이전에 쓰던 방법으로 돌아가자 이러고서 네, 법이 바뀌었죠. 네, 법이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9월 12일 날 갑자기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버리죠. 갑자기. 예, 갑자기.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되게 허술한 정황 포착을 근거로 해서 용의자들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커다란 참사라면 준비 과정이 오래 있었을 거고 네. 9월 12일 날 바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그걸 사전에 알아내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알고도 방관했는지 아니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항공기 테러에 대한 징후가 많이 포착이 돼서 정보가 많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의감에 불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사들에게 보고를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9.11 테러 오늘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칼 858기 폭파 사건 그 최근에 그 저희 방송에 홍강철님 나오셨죠. 북에서 귀순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현희의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또 신상철 대표 나오셔가지고 그 천안함 관련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 중에 또 세월호 사건 온갖 의혹이 있잖아요. 은폐, 조작, 거짓말, 진술번복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되게 닮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9.11 사건을 통해서 사실 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던 게 그 지금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양세평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낙하하는 빌딩이라든가 네. 특정한 폭탄의 냄새가 났다 뭐 이런 예. 증언들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군사 계획에 의한 거다라고 밝혀내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만든 단체가 Architects and Engineers for 9/11 Truth라고 단체를 만드셨고 네. 거기에 수백 명이 건축하고 관련되신 이제 분들이 전문가분들, 참여를 많이 예. 하셨고 네. Rethink 9/11이라는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이크 무어 감독이 이제 가져다 쓰게 된 그런 영상이기도 하고요. 마이크 무어 감독이 화씨 9.11 네. 그 영화를 만들어서 깐느에서 또 상도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2001년에 사실 프로그램 입문한 지 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때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잖아요, 송병호님도. 제가 어릴 때죠. 6학년 때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천재 소년 두기 같아.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기술자들이 막 갑자기 영상에 막 나와가지고 네. 뭐 기존에는 정치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술자들이 입장 표명 막 하고 문제 제기 막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만들라고 시키는 것만 만드는 사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연소 전 국정원 2차장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없는 점을 보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해야 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추명호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등 우 전 수석에 대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가담 정도를 이유로 기각됐을 뿐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받아 정치 성향을 검증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들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다시 문체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국내 정보 파트를 총괄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 전 차장은 관련 부하 직원을 방으로 불러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밑에서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수사에 대비한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필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 측은 영장에 담긴 조사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한 일로 정리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함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이 공천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 전 보좌관의 다른 뇌물 의혹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보좌관의 업무수첩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과 돈의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공천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5억 원이 든 상자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공 씨가 이 의원 측에 별도로 5천만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 결과가 나온 뒤 돈을 돌려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법 공천원금 의혹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이 아니고 어떤 주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과학자들의 기본이 돼야 되는 소양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공공의 이익이랑 상관없는데 써버리는 건 이제 문제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 참 괄목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사건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9.11 테러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희생당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실제 그 빌딩에서 24살, 그 사회 초년생 아들을 잃으신 분이 나오세요. 그 다큐멘터리 제가 본 거 말미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알려고 하는 진실을 숨기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9.11 테러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 칼 8582 폭파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9.11 관련한 진실 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공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진실은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9.11 테러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기각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각왕. 그것도 자기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각.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죠? 오민석 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농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제 우병우 수사 차질이 생기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전에도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가 다 기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30년지기 절친이라면서요. 기각할 만하죠, 정말.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정원, 그때 우리 얘기했지. 내각팀장도 아니고 외곽팀장, 노모 씨. 그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이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김재철 MBC 사장의 구속도 기각했었고요. 큰 사건마다 기각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네요. 네. 같이 일하시는 강부영 판사. 이분도 같이 이제 둘을 가리켜서 적폐판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장이랑 그다음에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 오민석 판사가 네. 우병우와 서울고와 서울대로 이어지는 네, 동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봐주기 아닐까? 딱 봐도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나 생각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랑 오민석이랑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못 봤고 두 번째 이제 남측 빌딩 쪽으로 돌진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11 테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죠. 네, 이게 그 항공기를 납치해서 도시 네. 다발로 자살 테러 네, 하이제킹 했던 사건.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독립전쟁 이후로. 그렇죠. 진주만 습격당한 거 말고는 미국 본토가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당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펜타곤까지 그 비행기 테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이 컸죠. 네. 그리고 거기 또 사람 많은 데잖아요. 뉴욕 맨하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극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추모의 물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고 거의 랜드마크였잖아요. 110층 고층 건물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있었을 거고, 펜타곤도 국방부였기 때문에 네. 국방부가 뚫리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혹도 많았고 상심도 큰 사건이었죠. 예,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아프간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카에다를 그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고요. 네. 윙딩스 음모론이라는 것도 같이 있네요. 윙딩스요? 알카에다가 컴퓨터로 테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라는 내용의 음모론이래요. FBI나 CIA랑. 네, 그래서 쌍둥이 빌딩에 충돌한 비행기 편명인 Q33NY를 네. 워드에 입력한 다음에 그 윙딩스 글씨체라는 걸로 바꾸면 테러를 암시하는 문양이 나온대요. 저 네. 그거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네네. 네, 서프라이즈가 저 정확하다니까. MBC 그게 뉴스보다 이렇게 바꾸면은 빌딩 모양이랑 비행기 모양이랑 폭발되는 모양으로 문자가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뭐 전문가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바꿔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로. 근데 의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비행기가 네. 충돌했을 때 충돌하고 나서의 충격으로 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게 또 전문가들 의견 보면은 그렇게 자유낙하하듯이 네네. 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폭탄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의문이 있는데, 네. 그게 테러리스트가 했다기에는 군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군사적으로 뭔가 미국 내에서 자작극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또 펜타곤마저 네. 국방부 앞에 정체 모를 비행기가 왔는데 그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로 네. 그걸 그대로 냅뒀다라는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특별구역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놨을 텐데, 펜타곤이 그렇게 버젓이 그것도 민간 항공기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뚫린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군사 전문가들 견해가 상당하죠. 9.11 테러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네. 규정을 바꿨대요. 자기네 영공에서 네. 하이제킹이 일어났을 때 그 하이제킹된 비행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법조항인데, 1970년대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방법은 하이제킹되면 이제 비행기가 가서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격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종사가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 자유롭고, 왜냐하면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릴 만한